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난달까지 좀 폭증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이 이달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면서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신용대출이 또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9월 이제 2일부터죠. 월요일이 2일이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주담보 대출 규모는 뭐 1조 원 이하로 좀 급감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리밋을 정해서 줄이니까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규모가 4,759억 원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게 이제 4일 동안 늘어난 규모거든요. 지난 이제 8월 한 달 동안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8,495억 원 규모였는데 그 증가폭의 절반을 넘는 규모가 4일 동안에 이제 늘어난 거죠. 우리 일종의 주담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더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런 증가폭이 또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사실 가계부채 규모는 이 신용대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전부 다 예상할 수 있지만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게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키면서 보통 예를 들면 1억 원 급여, 연봉이 1억 원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보통 한 1.3억 원 정도의 총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기도 예전에는 뭐 4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빌릴 수 있는 돈이 1.3억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자금을 다 이용해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출 규모를 해서 거기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돈을 이제 빌릴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신용대출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용대출이 이제 늘어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킬 때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신용대출 규모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규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그러니까 이제 9월이 되기 전에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금 9월이라서 이 데이터가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 추이가 좀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대출까지 지금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좀 이제 주택 관련 대출대로 옥죄다 보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것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다시 카드로 이제 꺼내고 있는 게 신용대출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인 LTI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급여, 그러니까 연봉의 150%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소득 대비, 그러니까 100%까지 적용을 하겠다,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이거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신한은행도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이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투자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요. 가계부채 규모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정말 이제 집이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청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청약을 만약에 포기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10년 동안은 사실은 더 이상 청약 재당첨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제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을 다시 받는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예.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자산에 대한 투자 고려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이 잡혀야 되겠죠. 네.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네. 심사 전담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방안들이 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결혼 예정자가 그 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와 또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했을 때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본인이나 가족의 1년 이상 치료를 위해서 또 이제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권 병원 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은행이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은행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고민들을 이제 해야 예.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수요자도 되게 대기 중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열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이복형 금감원장은 내일 이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거든요. 근데 앞서서 했던 발언들이 뭐 은행한테는 좀 대출 관리를 좀 하라고 옥죄다가도 또 실수요자를 만나고서는 뭐 대출에 대해서 피해가 받지 않도록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네.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일관성 있는 그 정책.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좀 본인들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정책들이 좀 굉장히 급박하게 나온다던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하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일단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실이나 문제가 됐을 때는 금융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결국은 경제 위기로 연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제시를 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가계부채를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 돈이 이 주택,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서민이나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러한 정책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외로 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 모든 대책들이 정부가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내놓은 어떤 특단의 대책들인데 지금 상황은 뭐 서울 집값 잡힐 기미 안 보이고 또 지역 간의 어떤 양극화 현상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시간이 지나야지 정책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왜냐하면 우리 주담보 바로 이제 급감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좀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사실은 이제 보면은 수도권하고 서울 뭐 지금 오늘은 서울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서울하고 지방하고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요. 예. 서울 중에서도 이게 우리가 신고가 그러니까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그 우리 신고가 거래 비중을 보면은 전체 12% 중에서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떤 지역은 2%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지역별로 아파트값의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커피에서도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1,000원짜리, 뭐 1,500원짜리 커피 굉장히 익숙한데 네. 지금 커피계 에르메스 모로코의 바샤 커피가 있는데 국내에 상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48만 원짜리 커피가 있다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저도 한번 이제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잔에 우리가 보통 그 한 잔이라고 했을 때 보통 레귤러 사이즈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많이 드시니까 스타벅스 네. 커피 기준으로는 톨 사이즈 커피가 350ml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한 잔이 이제 최저 가격이 뭐 16,000원에서 최고 48만 원까지 가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48만 원짜리 커피는 이제 커피의 원가가 100g당 거의 굉장히 고가로 잡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일반적으로 48만 원 커피를 누가 사 먹겠냐 싶지만도 뭐 있으니까 이런 수요가 또 수요가 네. 있으니까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3대 커피로 불리는 인텔리젠시아도 지난 2월에 서울 종로구에 1호점을 냈는데 이렇게 해외의 유명 커피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어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프리미엄 수요가 커피에 대한 프리미엄 수요층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샤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해외 여행 갔을 때 반드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구매해 오는 물품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 수요가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그 회사에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종의 예. 마케팅 전략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커피 시장을 분류를 해서 뭐 스타벅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가 커피 브랜드 이게 좀 두 축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수요가 있는 시장 쪽을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케팅 판매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번 주 뉴욕 정시 이제 전망도 해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날에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네. 주에도 여러 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또 전망이 어떨까요? 네, 그 사실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고용 지수도 만족을 하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익 실현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계속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배드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이러한 배드 뉴스가 연준에는 굉장히 금리 인하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아마 관망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주간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